오늘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가계부채에 대해서 그 이창용 총재가 저렇게 자신감을 보였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가계부채가 앞으로 줄어들 걸로 거의 확신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시장에서도 그렇게 가계부채는 이제 브레이크가 걸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금리 그렇게 표면금리 낮춰주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신규 주담대 쪽은 이미 금리가 충분히 많이 낮아져 있는 그렇죠.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역으로 가상금리를 정강화시키고 있잖아요. 그 전에 올해 3분기까지 그 금리가 과도하게 낮았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하느니 지금 금리 낮춰주면서의 실효성은 기존의 대출을 받았던 기존 변동금리에 이제 거기 묶여있는 그 채무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2,500조인데 그중에서 주담대가 70%에 거기서 변동금리가 70%거든요. 그분들의 기존 대출자들이 지금 금리 인하의 타겟입니다. 그분들의 이자 부담을 한 그 부채가 한 1,500조 내외 정도인데 거기서 100bp 인하만 해주면 그분들이 연으로 한 15조 원 정도의 이자 부담액을 덜어내는 거거든요. 뭐 국회의원께서 뭐 전 국민에 25만 원씩 줘서 뭐 지원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13조. 이 정도 금리 인하라면 기존 대출자들로 하여금 이자 부담액을 그 정도 지원해준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놓고 보면 한은의 금리 인하의 실효성은 내수 경기 쪽에서 그런 쪽의 타겟이고요. 신규 주담대 쪽의 가계부채가 급증한다. 거기는 은행들의 지금 가상금리 플러스 그리고 감독 당국들의 이제 대출 규제 총량으로 지금 규제를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 좀 통제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하가 확인 차원에서 11월에 연속 인하는 어렵다. 아닐 것이다. 그게 분명하게 이제 그 확인과 점검의 차원에서 뭐 일각에서는 또 이제 금리 인하 기조가 잡혔으니까 낮춰줄 때 빨리 낮춰줘야지 뭐 연속 인하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정도의 신준성, 그걸 다 버무리면 매파적 인하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총재가 얘기했던. 어쨌든 다음 달에 금통위가 있긴 하지만 11월에 금리가 없다라는 거는 뭐 이렇게 메시지를 준 것 같고요. 중립금리 수준을 이야기하면서 중립금리 수준까지는 지금 굉장히 제약적인 금리가 내려갈 거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거는, 어쨌든 지금 3.5% 수준의 금리가 뭐 2.75나 2.5%까지 내려갈 거다. 이런 이런 메시지가 읽히더라고요. 그렇게 읽는 게 맞는 거죠. 예, 이게 조금 학술적인 내용이라 중립금리라고 하는 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경제에 그렇죠. 투자나 저축 쪽으로 언제도 쏠리지 않는 균형금리.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할 거고, 금리가 낮아지면 투자나 소비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쪽으로 안 쏠리게 만들어주는 균형금리가 중립금리인데, 한은이 지금 그걸 얼마에 보느냐. 실질 기준으로 한은 내에서 여러 모델을 추정해서 나온 수치가 마이너스 0.2에서 1.3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실질 금리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번에 물가가 1.6까지 떨어져서 오늘 금리 인하를 해줬잖아요. 금리 인하를 해줘서 3.25에서 1.6을 빼시면 얼마죠? 1.6입니다. 그럼 그 중립금리의 실질 기준으로는 그 상단보다는 아직도 높아요. 거기에 물가 수준의 적정한 물가 수준의 타겟 정도를 더해줘도 우리나라 중립금리는 대략 레인지가 2에서 3% 중반 사이 정도를 레인지를 보고 있고, 그 중간값이 한 2.75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내년도까지 한국은행 총재도 물가가 안정된 부분에서 이제 실질금리에 룸이 생겼으니까 중립금리까지 낮춰준다 할 때 그게 타겟이 어느 정도냐. 총재가 그 숫자를 못을 박지는 않죠. 분명히 못을 박지는 않고 그게 학술적으로도 계속 변하는 숫자이기도 하고요. 근데 대략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3%보다는 좀 낮을 거라 보고요. 2.75. 그리고 내년도에 생각보다 경기랑 물가 사정이 뭐 하늘의 예측보다 또 낮아지면 그거보다는 한 단계 더 낮은 2.75에서 2.5 사이 정도가 지금 보고 있는 시장의 중립금리의 중단 정도 영역으로 보고 있고, 핵심 코어 영역이죠. 거기까지는 내년도까지 금리를 낮춰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통방 문구에도 삽입돼 있고 전체적인 방향성이 인하의 속도를 감안해서 이제 가겠다. 추가 인하를 시사한 거거든요. 앞으로 한 번만 낮춰주려고 저렇게까지 의사록에 통방 문구에 박지는 않았을 거야. 저희는 내년 상반기까지 속도는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점진적이어야 되니까 한 번 하고 한 번 회의는 지켜봐야 될 거고, 그러고 나서 또 한 달 휴지기가 있잖아요. 그럼 분기에 한 번 꼴 정도, 두 차례 더. 내년 상반기 2.75까지 그렇게 가는 게 좀 시장의 무난한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총재 정확한 워딩은 가계부채 속도를 보면서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 이런 멘트였는데, 그 멘트만 보면 가계부채 늘어나면 속도를 늦출 수 있다라고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낮춰주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하늘이 낮춰주는 금리로 인해서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은 올해 다른 신규 주담대 완화와 대출 규제를 하지 않았던 영역에서 이미 가수요까지 붙어서 폭증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그걸 소화하는 과정이 내년 상반기까지 오히려 거시 안정성 규제 쪽에서 잡고 간다 보니까 하느니 거기서 금리를 낮출 때 저희는 그래서 대출 증가나 그런 자극을 받는 게 선반영된 부분이 좀 많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까지 좀 오히려 금리를 낮춰줘도 당분간은 좀 관망 흐름이 좀 유세하지 않을까. 관망이라는 거는 주택 시장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까 중립금리를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오늘 금리 인하를 해줬지만 3.25 기준금리는 역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 낮은 수준입니까? 높은 수준입니까? 중립금리보다 높잖아요, 여전히. 그럼 이거 금리 인하를 해줬지만 절대적인 우리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는 안정적인 수준을 놓고 보면 아직도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왜 최근에 미국도 그렇지만 3%까지 빨리 낮춰주고 우리도 뭐 11월 연속 인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중립금리까지 어느 정도 빨리 낮춰줘서 금리에 대한 버든을 덜어줘야지만 거기까지 낮춰주는 게 이제 딱 중립 수준이잖아요. 지금도 긴축 수준이라서 그렇게 금리만 낮춰줬다고 해서 모든 게 완화적으로 금리 수혜 쪽에 다 베네핏으로 움직일 거냐. 부담을 덜어내는 건 맞죠. 근데 왜 적정을 따지고 중립금리를 얘기하고 총재도 거기까지는 가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낮추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내년까지도 2% 성장 나오는데 굳이 지금 금리 왜 낮춰줘요? 올해도 2.3%인데 중립금리 수준을 맞춰줘야 안정적인 성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그동안 좀 과열된 물가와 경기 여건이 좀 지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만큼 지탱도 안 됐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금리 낮추는 거에 대해서 일부 좀 굉장히 부담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총재도 얘기했다시피 물가가 낮아져서 거기에 대한 버든만 떨어져도 중국 같은 나라, 미국 같은 나라는 중립금리보다 항상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갖고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어느 정도 금융시장에 프렌들리하게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역할에서 미국, 중국 같은 G2 국가들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 정도의 통화 가치에 대한 통제력이나 뭐 이게 없어서 걔네들처럼 호전적으로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못 가져간다고 하지만 지금 정도 환경 조성됐는데 우리가 중립금리 정도 낮추는 거를 그렇게 가계부채만 보고 부담스러워한다. 뭐 한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면 그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이제 삼성이 이 반도체 부분에 관련해서 반성문을 쓰기도 했지만 뭐 잘 나간다고 하는 현대차조차도 미국의 테슬라나 아니면 중국의 BYD와 경쟁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네. 하는 쪽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통화정책에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시죠? 네, 당연히 저는 지금 오늘 사실은 이 금통위 기자회견 내용 중에 다들 내수 쪽에 내수 부진한 거에 초점을 맞춰서 경제가 안 좋은데 금리나 포커스를 하는데 저는 조금만 더 한 발 나가서 봤었으면 지금 요 근래 삼성전자 개별 기업의 이슈라고 하기에는 삼성전자 위상이 여전히 크고요. 사실 우리나라 경제에서 반도체 차지하는. 수출이 차지하는 바가 20%죠. 예, 최근에는 삼성전자보다 뭐 하이닉스가 또 그렇죠. 더 경쟁력을 가져가서 이거 있지만 최근 두 업체의 주가를 놓고 보시면 올해 2분기, 3분기 초까지 잘 나갔던 국면 대비 지금 굉장히 좀 부진이 나오고 있고 그들 기업들의 특히나 그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의 또 선행 지표입니다. 10월 달부터 기조효과가 먹으면서 그 탄력이 떨어지는 가운데서 올해는 우리가 한 2% 중반 가까운 한 2.4% 내외 거기 불확실성이 오늘 총재도 조금 거론을 했지만 그 부분에서 저는 이 질문이 나올 줄 알았어요. 내년도까지 지금 내년 한 중반까지는 지금 받은 수주로 반도체 업황이 어느 정도 끌고 갈 수 있지만 그 뒤에 먹거리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라든지 이런 쪽에서 흔들림이 나오는데 내년도에 총재는 올해 우리나라 경기가 잠재 성장률을 상회할 정도로 양호한 편이라는 걸 강조했지만 내년도에 겨우 2% 초반대 예측하고 있는데 지금 그 경기를 주도했던 반도체 쪽에서 타격을 받는다. 내년도에 과연 총재가 얘기하는 잠재 성장률을 상회할 수 있느냐? 그거를 제가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질문 못했네요. 미리 말씀을 주셨으면 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제가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저희 하우스, 저희 회사 뷰도 이번 10월 인하 예측과 함께 내년 1분기, 2분기, 그러니까 내년 1월 한 3월, 4월 정도에서 두 번의 인하를 보고 있는데 그렇게 굳이 또 분기 초에 인하를 할 거냐는 게 방금 얘기했던 경기의 리스크를 놓고 봤을 때, 경제 리스크를 봤을 때 위쪽과 아래쪽 리스크 중에 저희는 좀 아래쪽이 열려 있는 게 아닌가. 방금 얘기했던 그 반도체 업체들, 그러니까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변동성도 너무 클 거고요. 아까 현대차 얘기했는데 누가 옛날에 드라마에 나왔던 거죠. 자동차 회사는 기계 회사가 아니라 전자 회사입니다. 얘기했는데 요즘에 뭐 자율주행 AI 이런 데서
경쟁력 같은 거 이제 벌써 중국 업체들한테도 안 된다 뭐 이런 거 걱정하고 있는 중국이 제일 상황인데 뛰어나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의 테슬라 다음에 니오 샤오펑 뭐 이런 회사들의 자율주행이 더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내년도 우리나라 아까 기업 경쟁력 오늘 총재가 경기에 대해 상당히 좀 방어적으로 얘기하시면서 나쁘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금리 인하 속도감에 대해서는 좀 통제를 하셨지만 내년도 분명히 우리가 먹거리 측면에서는 내수 경기의 안정성 지금 더 중요해지는 시점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봅니다. 왜? 올해가 분명히 수출 경기가 바닥치고 작년에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 좀 많이 좋은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그걸 비트할 정도의 수익이 나올 거냐. 저는 그래서 내년도에 2%대 그로스에 대한 의심이 커지면 아까 제가 타겟을 저희는 2.75 정도를 보고 있는데 아까 코어 라인에 2.5도 얘기했잖아요. 내년도 성장률이 2%에 채 못 미치고 또 1%대 성장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 중립금리에서도 조금 더 완화적인 스탠스를 가져가야 되겠죠. 2.5%까지도 인하 가능성을. 그래서 외국계들은 그쪽에 대한 콜이 많아요. 국내사들은 2.75 정도를 지금 한국의 부동산이나 이런 쪽을 보고 그 정도에서 멈출 거라고 하는데 제가 보고 있는 국내 외사들, 국내 이 금통위 콜을 하는 하우스들 보니까 2.5% 정도까지 낮출 거라는 콜이 확실히 좀 많더라고요. 그 이면에는 이제 우리 기업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고. 근데 메리츠도 제가 뭐 계속 그 분기마다 보긴 하지만 8월 달까지 봤던 뷰가 지금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근데 내년 상반기까지 2.75% 포인트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었지만 어쨌든 근데 그게 좀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지금 고민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상방 하방 위험을 놓고 봤을 때 하방위험 가장 큰 건 물가가 중요하다라고 오늘도 총재가 향후 금리 전망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는 여전히 물가다라고 하셨지만 물가는 그래도 사이클이 진정된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융 안정 얘기를 하셨는데 금융 안정도 하는 금리를 낮춰주지만 다른 쪽 브레이크가 있으니까 그러고 나면 남은 게 세 번째 뭡니까? 물가, 금융 안정, 그 다음에 경제일 텐데 경기. 이쪽에 대한 이 경기에 대한 부담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리스크를 제가 좀 채권 쪽을 보다 보니까 좀 비관적인 걸 많이 찾아보는 편인데 채권이 제일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종합을 해보면 시장 자체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 오늘 시장 금리요? 채권도 네.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채권이 뭐 살짝 인하 내렸고 환율도 조금 내렸다 그랬죠. 네 환율을 어떤 한 의미가 5.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뭐 아까도 그 차영하고 논의했지만 금리 인하라면 외환시장도 원래는 뭐 워낙 약세 쪽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금리 매력도가 환율이- 따져 떨어지는 건데 환율이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런 기대들은 선진적으로 좀 녹아있고 그리고 또 대외금리 차에 대한 포커스는 우리 금리 주도권보다는 미국 금리에 대한 주도권이 크잖아요. 미국의 비컨 얘기 나왔을 때 환율이 1,300원 초반까지도 떨어졌던 거고 우리가 이제 그때 요번 10월까지 인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요번에 우리가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 경제에 좀 안전판 마중물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오늘 환율이 5원 정도 하락을 했는데 뭐 이번 주에 뭐 또 국가적인 또 호재가 하나 있었죠. 글로벌 본드 인덱스 편입이라고 하는 재료가 있긴 했는데 세계 국채 지수 편입. 네, 글로벌 WGBI라고 하는 WGBI. 예, 그것 때문에 윅비 편입으로 인해서 호재가 있긴 했는데 그거에 외환 시장 반응이 좀 미온적이었는데 오늘 금리 인하까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한국 경제 나중에 이제 안전판들 좀 마련한다고 하면 외환 시장이 금리 인하를 오히려 이제 재료 소멸 쪽으로 해서 하는 거죠. 하기 전까지 오히려 조금 1,300 어저께가 1,350원 넘나들었잖아요. 외환 시장 그렇게 반응했고 채권 시장은 요 근래 아까 그런 그 윅비 편입이라든지 금리 인하의 호재가 있었지만 그 미국 고용지표 호조 나오기 전까지 국고 3년 금리가 2.78까지 빠졌었거든요. 형 기준금리 오늘 인하해서 3.25인데 2.7대까지 그러니까 아까 시장 기대가 너무 앞서가고 있었어요. 시장 기대가. 그래서 저도 이번 10월 달에 제가 작성한 월간 보고서 제목이 인하와 앞서간 기대 사이의 시간이라고 썼거든요. 그만큼 미국도 우리도 통화정책 기대를 너무 앞서 반영한 거에 대한 조정들이 좀 이번 주에 진행됐고 왜냐면 미국의 고용지표가 잘 나왔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비컷 가능성이라든지 내년도까지 인하폭에 대한 기대가 후퇴하고 우리도 그런 조정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인하해주면서 추가 인하에 대한 방향성만 제시해줘도 채권 시장이 그걸 부정적으로 볼 정도는 아니었는데 뭐 어제도 미국 물가도 예상보다 조금 높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 요인보다는 최근은 미국 쪽 금리 민감도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어쨌든 오늘 저 금통위 결과에 대해서는 시장이 예상한 수준대로 나왔다. 뭐 이렇게 평가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9월 달에 신성환위원회 기자간담회가 없었으면 그 전까지는 10월 인하 기대가 5대5 정도로 팽팽했습니다.
그렇게 진짜 데이터 보고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사전적인 금통위원회 좀 뭔가 소통을 한 전환 거네요. 그런 식의 시그널링이 있어서 한 8대 2까지 인하 기대가 좀 넘어온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좀 오늘은 뭐 예상됐던 예상했던 수준으로 나온 거고.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이 소수 의견이 한 명이 나오긴 나왔어요. 네, 동결을 네. 했어야 된다고 했던 분이 그 장용성 네. 위원인데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고 뭐 미국 중앙에서 이코노미스트로도 활약을 하고. 근데 이렇게 소수 의견을 이야기할 때 실명을 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원래 소수 의견은 실명을 보통 다 공개합니다. 그만큼 그 정도의 그래서 지난 8월에도 이날 소수 의견을 내는 거에 대해서 좀 아무도 없었죠.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소수 의견을 제시하는 거는 이름이 다 검명이 되고요. 그 회부 내용은 2주 뒤에 의사록에 나오니까. 근데 장영성 의원도 그래 제가 요번에 심지어는 그 금동위 프리뷰 쓸 때도 한문의 동계 소수 의견은 나올 거라고 봤어요. 쪽집 계시네. 아니 뭐 저도 이제 이쪽에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분명히 금융 안정 측면에서 연속 인하에 대한 기대는 통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매파적 금통위를 다들 또 그것도 예견했던 거예요. 그것도 예견했던 부분이고 금융 안정 측면에서 이번에 10월에 좀 생각보다 빨리 낮춰줬으니까 또 시장은 11월을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지 된다. 않게 상징적인 걸로 동결을 주장하는 금통위원이 한 분 정도. 요번에 그렇게 정영석 의원이 그 역할을 해주셨다. 원래 그 역할을 장영석 위원이 할 걸로 예상했습니까? 시장에서는? 다른 분 아니었어요? 그렇게까지 뭐 디테일을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저도 뭐 그냥 후문으로는 장용석 의원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요? 뭐 진짜 오늘 장용석 의원께서 동결 주장하셨어요. 오늘 금통위 회의에서 또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그동안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하느니 금리나 타이밍을 실기한 거 아니냐. 8월에 내렸어야 됐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이 50bp나 되는 비컷을 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하는 총재가 그 일일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더라고요. 그 하는 총재의 반박, 해명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총재 입장에서도 총재가 또 학자 출신이셔서 그래서 오늘도 지금 뭐 우리가 많이 올려서 물가를 잡았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올리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물가가 안정된 것까지 확인이 된 상황에서 그런 비판했던 분들은 오판이라고 또 맹렬히 얘기를 하시고 지금은 우리가 또 낮추는 타이밍에 대해서 늦었다 어쩌다 하고 있지만 1년 뒤에 또 결과를 받아라 평가해달라라고 하면서 좀 톤을 다운나 하시긴 하셨지만 정책 당국자들의 비애라고 볼 수 있죠. 미국도 지금 9월에 비컷하고 나서 뭐 그리고 나서 11월 시장에서는 11월 비컷까지 얘기하면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이제 꺾였다 난리였는데 지금 9월달 고용 지표 하나 나온 거 가지고 지금 9월에 미국은 역으로 50bp 인하가 실기론 그리고 연내에 성급했다는 거죠. 예, 성급하고 그것도 실기죠. 그러니까 그걸로 실기 그리고 11월, 12월 두 번의 회의 25bp씩 점도표로도 낮춰준다고 하고 있는데 일부 위원 어저께 애틀란타 그 보스틱 총재는 11월에 동결을 던진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해라 뭐 이런 발언까지 나오고 있어요. 동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인데 제가 늘 그렇게 얘기 드리잖아요. 이게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번번이 얘기를 드리는데 총재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시장 참가자에 비하셔서 자기의 입장을 좀 항변하신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건 저는 8월 달에는 아까 부동산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분명히 좀 있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신중론을 얘기했고 또 총재가 개인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나머지 금통위원들도 이날 소수 의견도 못 냈는데요. 뭐 3개월 뒤에는 낮출 수 있겠지만이 다수였지만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3개월 이내 인하했거든요. 예, 이게 그래서 내년 1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그러면 접은 거냐? 3개월 내에 한 분밖에 없는데. 내일 다음 달 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분명히 조건부입니다. 그 조건부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그 말이 나온 김에 미국 그 중앙은행 페드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까? 이것도 굉장히 우리나라 통화 정책에 영향을 주는 거고 네. 우리나라가 금리를 내릴 수 있었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50bp를 앞서서 내렸기 때문인데 그 지금 말이 많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50bp를 내려서 내부에서 심지어 연준 이사가 반대를 할 정도로 그렇죠. 미셸 보먼 의사 거의 최초죠. 거의 최초. 이사들은 반대를 거의 안 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의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갈 거냐 좀 바뀌거나 이 뷰가 바뀐 게 좀 있나요? 저희는 오히려 9월에 인하 시작하고 올해 75bp 하반기 전망을 제시할 때 그때
올해 75BP 저희가 5월, 6월 달에 얘기할 때는 굉장히 도비시한 엣지비였습니다. 왜냐면 그때 마켓 컨센이 2번이나 해서 심지어는 7월 FOMC까지 뭐 미국의 제일 큰 IB 중에 하나, 금융기관 중에 하나인 JP모건은 한 번이나였거든요. 한 그렇죠. 번이나. 근데 8월 첫 주식 고용지표 보자마자 그 JP모건이 미국 경제가 드디어 꺾였고 빠른 완화 쪽으로 전환을 위해서 두 번의 비컷과 연내 125bp 내년 상반기까지 3% 콜을 했습니다. 근데 요번에 9월 고용지표 10월 달에 보고 나서 JP모건은 11월까지 25bp를 낮춰주긴 하는데 12월 달부터 신중론으로 가서 내년 상반기까지 3.5 이하로 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분기에 한 번 정도로 늦춰줄 수 있는 가능성. 이렇게 또 톤이 바뀌었단 말이죠.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지금 시장, 그래서 그거를 요즘에 뭐 그 JP모건에 나온 리포트 제목 중에 하나가 바이폴라, 우리말로 하면 조울증입니다. 이 금융시장이 어느 하나의 그냥 안정적인 심리가 아니라 왔다리 갔다 간다는 거죠. 아주 그냥 웃거나 울거나. 그래서 이제 뭐 냉탕 온탕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이인데 저희는 그 와중에 9월에 비컷을 보고도 12월 25bp씩은 낮춰주는데 저번에 와서 얘기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저희는 내년부터는 매 분기에 한 번 꼴 정도.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4%, 내년 연말까지 3.5%, 그리고 터미널 레이트는 3% 초반 정도 기대. 그 기대를 얘기했는데 결국 시장이 그 조울증처럼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지금 그 와중에 균형은 내년도까지 3%대 미국 기준금리, 연방금리는 진입은 하는데 지금 이제 과도했던 완화 기대는 좀 후퇴하고 근데 또 요 근래는 또 뭐 노랜딩 얘기하면서 뭐 4% 밑으로 못 떨어진다 이런 주장이 또 나와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저는 중간에서 아래로 끌렸을 때는 그것도 과하고 지금 위쪽으로 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과하다. 내년도까지 미국 기준금리는 분기에 한 번 정도 속도로 내년 하반기쯤에는 3%대 진입. 그러니까 미국 10년 금리가 지금 4%를 올라왔어요. 근데 1년 내 내년 한 3분기까지 미국의 통화 정책이 지금 올해 2번과 내년 4분기 동안 한 번씩만 낮춰주면은 3.75까지 떨어집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내년 3분기까지 3.75를 갈 수 있다고 하면 미국 10년 금리 지금 4자대까지 올라온 건 최근에 단기적으로 좋았던 지표 때문에 좀 오버슈팅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이 말이 뭐냐면 시장이 너무 예민해요 지금. 너무 예민한데 균형을 잡는다고 하면 딱 지금 얘기 드렸던 내년도부터는 통화 완화에 대한 속도를 좀 점진적으로 침체가 아니라고 하면 점진적으로 같이 가면서 미국 금리는 지금 4%대에서는 뭐 채권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이라고 하면 또 금리가 좀 높아져서 싸게 살 만한 영역으로 왔구나. 들어갈 타이밍이라는 거네요. 갑자기 제가 오늘 그 통화정책 의견하러 왔다가 또 제 나와바리 채권 투자 그쪽에 대한 포인트를 얘기했는데 연관이 있는 거니까요. 그런 식의 근데 그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 가운데 그 하우스비오가 어느 정도 일관된 거 나는 건 되게 신기한 일 같아요. 예. 뭐 맞아 떨어지는 것도 있고. 저희 이코노미스트하고 고민을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게을러서는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매크로 애널리스트는 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섹터 애널들은 조금 더 재료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서 왜냐면 진짜 가격 지표가 주가라는 거를 추정한다는 게 힘들잖아요. 사실은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이 원래 적정을 얘기하는 직업인데 지금 미국 지표가 워낙 지표 하나 결과에 따라 고용 지표 하나 잘못 나오면 뭐 침체다, 잘 나오면 무슨 노랜딩이다 이 정도 상황인데 거기서 조금 더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재료들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글로벌 IB조차도 그렇게 의견을 너무 이렇게 급변하게 변하는데 저희 같은 소형하우스는 좀 더 무게감 있게 신중하게 소형하우스는 아니고요. 그 외증권도 뭐 대형 하우스로 성장을 했고 리서치 영역에서도 이제 중심을 잡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한 건 글로벌리 얘기했을 때 그런 거고요. 어쨌든 뭐 시간이 빨리 지나갔는데 네. 오늘 금통위 결과에 대해서 그 언론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도비시하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고 인사이트가 있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번 이제 금통위가 11월 네, 28일인데 네. 그날도 이제 끝나고 나서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금 계속 뵙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